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뉴스들 스픽스가 콕 집어드립니다. 스콕스. 제 앞에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저는 김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서가 뒤집히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여유 있게 약간 심드렁하면서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굼뜨다 그래야 되나? 좀 아침에 좀 졸리는 것 같은 느낌? 아침부터 진이 빠졌어요. 왜 질이 빠져요 아침부터?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40분씩 자전거 타고 온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 시간을 많이 단축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오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그만큼 이제 진이 빠진 상태가 되는 거죠. 저 제 자랑 같지만 저 내일 10km 마라톤 생애 처음으로 도전해요. 내일이요? 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잘 되겠죠? 완주가 목표예요. 네. 큰일 없이 잘 끝나겠죠? 네. 지금 여기 뒷다리가 땡겨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많은 준비를 해야 또 탈이 없이 끝나는데. 일단 완주가 목표예요. 네. 1시간 반 안에 들어오는 거. 야,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또 자전거 20분 단축하고 네. 나도 좀 더 기록 단축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보시죠. 네. 오늘도 신문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그렇죠. 자전거고. 하여튼 신문을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오늘은 일면을 쭉 보기로 하죠. 네. 일면을 쭉 보시면 일단 뭐 동아일보 일면부터 볼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 쭉 보시면은 거의 오늘 신문 일면에 난 기사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좌측에 보시면은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범원 집행정지 수용 안에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추미애가 졌다. 국회의장 후보의 우원식 이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일보 일면 보여주세요. 올 대입 의대 증원 법원 허들 넘었다. 마찬가지죠. 네. 오른쪽 우원식 명심 눌렀다. 국회의장 후보 당선 이렇게 돼 있고 한국일보 일면도 보여주십시오. 네. 의대 증원 예정대로 정부 의료개혁 숨통. 그 밑에 보면은 우원식 추미애 꺾었다. 명심 뒤집기 이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네. 거의 이 두 개를 신문들이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뉴스로 그리고 사진도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의 사진을 실었어요. 추미애 의원 많이 속상한가 보다. 고개 돌리고 있는데. 그렇죠.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실망한 듯한 그러한 어떤 장면 그리고 우원식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축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 되게 이제 이런 사진 미묘하게 느껴지게 만들어놨지. 그렇죠. 네. 조선일보 일면은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법원 필수 지역 의료 회복 위해 증언해야 이렇게 돼 있고 네. 밑에 이제 우원식 명심 추미애 꺾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기 뒤에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하고 우원식 의원이 손을 맞잡고 있는 이러한 상황. 좀 사진이라는 게 참 그렇다. 저 뒤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게 만들잖아 일부러. 그렇죠. 좀 사진 한 컷 고르는 것도 참 진짜 고민스러운 일인데 아주 미묘한 느낌을 나게 분위기가 느껴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부러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게요. 좀 멀리서. 한겨레 일면 어떻습니까? 한겨레 일면. 의대 증원 예정대로 법원 정부선 들어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는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우측 하단에 우원식 명심 추미애 꺾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이 달라요. 그렇죠. 요 누가 국회의장 후보가 됐는지 얼굴 딱 실어놨고 일면에는 이마 안 잘랐지? 이마 자르면은 큰일 나니까. 항의하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 정도니까 네, 이마가 잘린 것 정도 돼야 되는구나. 네. 대신에 사진이 눈에 보였어요.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이잖아요. 네. 80년 해직 언론인 협회 회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어제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서 참배를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러니까 그 장면을 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관련 기사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전해드릴까요? 경향까지 그러시죠. 보고 네. 말씀드리죠.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경향신문 일면도 정부 손든 법원 의대 증원 이대로 간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밑에는 우원식 명심업은 추미애 꺾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누가 국회의장 후보냐에 대해서 사진, 네, 우원식 의원 얼굴 이렇게 실어놓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어제의 이제 장면
상징적으로 가장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을 한꺼번에 그렇죠. 압축해 요약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음. 이런 지면 편집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쭉 일면을 보셨지만 네, 주요하게는 크게 두 개의 기사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어떤 사안이냐. 첫 번째는 이제 의대 증원이 지금 마치 이제 다 된 것처럼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 좀 지금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중앙일보 기사에 법적 허들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건데 그렇죠. 지금으로선 정부도 물러설 생각이 없고 의료계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법부로 가지고 거기서 지금 다투는 모양새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고법 행정 7부가 의대 교수하고 전공이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달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이걸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기각을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항고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고법 행정부니까. 그렇죠. 근데 판단을 할 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즉, 이 애초에 이 당사자가 아니다. 그치. 당사자성. 그렇죠. 그런 논리로 애초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1심에서는 아예 판단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당사자라고 하면 의대생과 관련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항고에서는 네. 항고 즉 2심에서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각하가 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항고에서는 이게 기각이 된 건데 왜 그러냐면 항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주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것과 관련돼서 이 청구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의대생의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갑자기 확 그렇죠. 쏟아져 들어오면 교육의 질에 영향이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행정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가처분 신청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안 소송은 뒤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는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이 본안 소송까지 가는 과정에 이미 뭔가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이게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처분과 관련돼서 이것을 일단 정지시켜 주십시오. 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그런 논리로 일단은 청구하는 게 가처분 신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원이 뭘 판단하냐면 그러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네.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이 사람한테 실제로 이 정책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구나. 그러면 일단은 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정책은 멈춰. 이렇게 판단을 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을 때 그런데 이게 어떤 정책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정책을 갑자기 중단시켰을 때 또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또 중대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개인이 얻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하고 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개를 저울질을 해서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어떤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개인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그냥 가는 거에 맞겠어요라고 해서 이 이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는 그걸 기각을 하는 것이고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정책을 중지시켜도 오히려 개인의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크게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이런 논리거든요. 보통은. 근데 요 사안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5월이면 이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지금 각 대학에서 이슈강이 다 발표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슈강이 발표가 되고 그 이미 이 정원이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는 한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이미 다 대학에서는 입시가 끝난 상황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기하는 쪽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쪽에서는 이런 이유로 그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중지시켜 주세요라고 애초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였는데 말씀대로 1심에서는 아예 각하가 된 거였고 2심에서는 의대생의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을 한다. 다만 그런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니까 이걸 지금 정지시키면 의대 증원 자체를
이건 안 돼. 일단 중지시키세요라고 하면은 올해 입시에 완전히 이제 올해 입시와 관련돼서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는 그대로 일단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정책이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2심이. 그러면 의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애초에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고 나왔을 때 그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 그 없이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갖고 나와가지고 2,000명 논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일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인가요? 그게 거기에서 논의했는데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뒤에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그 논의에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해서 의대 정원의 타당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 절차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제기했던 문제는 그럼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본안소송에서 다퉈야 되는 문제인데 다만 지금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집행정지 신청을 다루는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흡하긴 하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했어요. 그 행정 절차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흡하긴 한데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집행정지 신청을 다루는 재판부에서 판단했다고 해서 또 그게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본안소송에서 그렇죠. 판단해야지. 그렇죠. 2,000명 자체는 미흡한데 이 증언하는 것 자체를 지금 중단시키는 것은 어렵다. 공공복리에 그것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중단시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근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 결국으로 5월이 말이 되면 네. 그대로 간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입시 요강이 그대로 발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00명 증원은 안 되고 국립대들이 좀 깎아가지고 1,500명 정도 증원이 되는 지금 과정인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과정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내용상을 설명을 하다 듣다 보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잘 징계 그 처분 그 집행정지 신청 뭐 냈던 거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 근데 그때는 받아들여졌잖아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가서 본안소송에서 졌잖아, 사실. 그렇죠. 졌는데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와가지고 소송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뭐 변호인 다 해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졌잖아. 그렇죠. 스스로 진 거잖아, 이거. 법무부가. 네. 법무부가. 왜냐하면 법무부가 소송 주체가 돼야 되는데 소송할 의지가 없으니까 뭐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랬죠. 네. 그거하고 갑자기 또 왠지 뭐 문득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뭐 의대 증원 문제로 가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정 직후에 대국민 담화에서요. 오늘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 법원의 지적대로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2,000명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언이 오히려 더 긁어부스럼 만들고 불씨를 남겨놓는 거잖아, 사실은. 지금 당장 의료계는 그러면 또 조정하겠다는 얘기야 또? 그러면 이제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거냐? 오히려 그러면 역시 돌아갈 이유가 없네요. 지금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단체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고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은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당장 전의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의 비는 논의를 거쳐 전공이겠지. 오타가 있네. 일주일 휴진 등 예고했던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공의 쪽에서는 오히려 속 시원하다. 그렇죠. 애매하게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부 분열이 일거나 참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깔끔하게 판단해줘서 우리는 그냥 앞으로도 쭉 복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 일주일 휴진 판단이라는 건 아마 의대 교수들인 것 같아요. 의대 교수들인 것 같고. 의대 교수들 비대위 그 조직인 것 같고. 그 비의라고 하는 말 비상대책위원회 그걸 줄여서 전의비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상 의료계 입장에서는 지금 스탠스가 변화하지 않는다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설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2,000명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2,000명을 얼마나 합리적 근거를 갖고 당사자들을 설득해 가면서 만들어냈느냐. 이게 첫 번째로 문제가 있을 거고
당사자가 그렇게 하니까 당사자 반발이나 갈등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고 애초부터. 그럼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환자 불편이나 국민한테 돌아가는 피해 이거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없었고 뒤늦게 허겁지겁 그거 두드려 맞춘다고 뭐 외국 의사를 뭐 수입할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반발을 사는 이런 일까지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다 상황은 하나도 안 달라진 거잖아요. 지금 환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하나도 안 달라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산을 넘었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당성을 그렇죠. 얻었다고 얘기하지만 환자들은 지금 뭐 대형 종합병원들 이런 데는 의사들은 더 이상 지쳐서 난 못하겠어 이러고 병원은 우리 지금 적자가 막 눈덩이야. 그 간호사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지금 없으니까 환자들 줄었으니까 너네들 다 휴직해.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는 정부입니다.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주요 기사가 어제 이제 민주당이 당선자 총회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당선자 총회에서 이제 22대 국회의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경선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당선이 나고 우원식 의원이 이제 양자가 경선을 치렀는데 지금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우원식 의원이 89표 얻었고 추미애 당선인이 80표 얻은 걸로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 후보가 됐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어제 저도 누가 어느 방송사 내부 정보보고에 올라온 숫자예요. 막 그러면 알려주는 거예요. 97대 70이래.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 종편이 그대로 방송을 했는데 기사를 썼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보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거 아니다라고 입장 내고 하여튼 좀 혼란스러웠어요. 원래는 이 숫자를 공개를 안 하거든요. 공개를 안 하는 건데 그렇게 잘못된 숫자가 막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에 보니까 이 숫자가 다 보도가 89대 됐어요. 80으로. 네, 보도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 거죠. 9표 차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 중에 한 5명 정도가 마음을 바꿨으면은 사실 당선된 후보는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전까지는 언론이 다 이게 소위 말하는 명심에 의해서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구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막 보도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변이다, 의외다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날 줄 알았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했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후보 정리 다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후보 정리 해버렸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인 만나가지고 뭐 관례대로 뭐 하라 그랬다든가 뭐 어쨌다든가 그런 발언을 하고 나중에 뒤늦게 뭐 우원식 의원이 형님이 하시죠라고 말했다고 또 말하기도 했지만 각자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명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그 애초부터 사실 자가 발전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뭐 관례니 관행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순리대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발언의 맥락에서 나온 건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입 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언론에서도 헛다리 짚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당선인들의 여론이라든가 또 재선 의원들의 여론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며칠 전에 우연치 않게 민주당 핵심 당직자라고 할 수 있는 분과 꽤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근데 그분이 첫 마디가 딱 그래. 우원식 의원이 진짜 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원식 의원이 비명이에요? 뭐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런 분석을 많이 합니다. 우원식 의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당에서 뭔가 조직적 배경이 있는 활동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을지로위원회든 뭐 정파로 보면 민평련이든 또 더 좋은 미래 이쪽에도 이제 좀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의 좀 탄탄한 배경이 있는 거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할 때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나오면서 그때도 명심 논란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이 여론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명심은 추미애 이렇게 가면서 그게 또 부담이 되는 측면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좀 그런 여론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우원식 의원 쪽으로 좀 더 쏠린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고 언론에는 그다음에 추미애 당선인이 이게 우원식 의원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워낙 이제 뭐 요 언론 용어로 얘기하면 독고다이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독불장군. 그렇죠. 남들이랑 이렇게 뭔가 잘 이렇게 뭘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같이 하기보다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기준으로 사실은 문제를 풀어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게 과거에 이제 환노위원장 할 때 네, 맞아요. 문거로 잠그고 노조법 처리할 때 자기 한나라당 당 의원들도 못 들어오게 그렇죠. 한 다음에 문거로 잠그고 통과시켰어. 그렇죠. 오히려 이제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그렇지. 통과시킨 사례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 자기 생각으로, 혼자 그렇게 한 네, 거야. 본인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 노동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파견법이나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재선 이상의 의원들 사이에 뇌리에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지층에서는 좀 시원한 국회의장이 있어가지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혼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당선된 분들, 초선이 되는 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거의 압박을 느낄 수 있죠. 초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초선들은 또 그런 얘기도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아마도 추미애 당선인 많이 지지했을 텐데 재선 이상급들에서는 망설였을 거다 아마. 그런 이 이전에 추미애 당선인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추미애 당선인이 뭐 스타일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거론할 건 그렇지만 의원들이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또 혼자 스스로 결정하면 어떡하지? 우리하고 호흡을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라고 사실 추미애 당선인을 밀어야 되는데 우리가 개혁 법안들도 시원시원하게 통과시키고 무능력하다고 하는 비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법안들도 처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추 당선인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난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상정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하여튼 뭐 고영은 여기 정도 이 정도까지 마무리할까요? 그렇죠. 오늘 또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일면을 쭉 보여드렸는데 발견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면 사진들 속에서 딱 한 신문만 한 사람에 주목해서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신문인가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을 볼까요, 그러면? 네. 야, 큰 사진이 있는데.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대통령실이 일부러 저렇게 사진을 줬나 봐. 세 장인가 뭐 몇 장 줬다며요. 대통령실에서 줬죠,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네. 자기가 찍어서 준 건데 저렇게 어수선한 사진을 줬어. 그렇잖아. 보통 사진 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인가요? 공개 석상에서 공개 행보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하고 뭐 캄보디아 총리는 어수선하게 막 이렇게 걸어가고 저게 뭐야? 저걸 왜 대통령실에서 저런 사진을 공개했는지 몰라. 대통령은 어디론가 가고 있네요. 네.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 또. 대통령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사가 공개 행보할 때 여사를 클로즈업하거나 얼굴 나오면 더 부담스러워할까 봐 이거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푼 사진이라고 봐요. 여사가 확 웃는 얼굴이나 뭔가 주목받을 만한 컷으로 나오는 사진이 나가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거부감이 있다는 거 알거든. 지금 시국이 또 그렇죠, 사실. 그럼 부담스러운 시국이에요. 오늘 뒤에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저런 사진을 푸는 거예요. 그 경향신문 이면을 볼까요, 그러면? 예. 경향신문 이면 보여주세요. 네. 김 여사 캄보디아 정상회담 오찬 등장 5개월 만에 공개 행보. 여긴 또 없어. 요거 이제 회담을 하는 사진이니까. 여사 사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상 대통령실에서 훈 만에 캄보디아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마레 총리 부부와 공식 오찬을 하는 행사에 참석하면서 5개월 만에 공개 행보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총선 참패 요인으로 김 여사 리스크가 거론되고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한 상황인데 공식적인 행사 참석을 계속 미룰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공식 오찬에 이제 참석하고 한 게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서 함께 귀국한 이후 5개월 만에 공개 행보고요. 지난 2월 테드 서렌도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와 함께 관저 오찬,
이후 방한한 정상 배우자 친교 행사 등에 참석했지만 사진과 영상 등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날은 외교 행사 공식 오찬에 참석하면서 공개 행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모습인데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여론 추이를 살펴 추후 활동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향신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네.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안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계속 비공개로는 그렇죠. 공식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넷플릭스도 만나고 그리고 어느 정상과 배우자의 오찬에도 참석하고 했는데 비공개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아마 있을 텐데 우리한테는 안 가르쳐줬죠. 뭔가 우리가 이유가 있겠지. 네, 짐작은 하는데 아마 네. 짐작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안 가르쳐주면서 비공개를 해왔어요. 근데 어제는 굳이 공개를 했고 그렇다는 건 앞으로도 공개 활동을 이제는 할 겁니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천명한 거지. 그렇죠. 이젠 다 끝났어.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어제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한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김 여사 수사 라인이 교체되는 검찰 인사가 난 다음에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 입장에선 분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어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더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인사와 관계된 어떤 맥락이 있다라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 김건희 여사 관련한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들어서 사과드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랬나? 그렇죠.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그걸로 퉁친 거지 뭐. 퉁친 것도 퉁친 건데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소환하겠다고 막 덤비는 거 그냥 똑분질러 놨잖아. 그렇죠. 그 동아일보 사면도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사면. 네. 동아일보 사면 보여주시면은 김 여사 디올백 타면 153일 만에 공개 행보. 야당 민심은 특검 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기사도 이제 마찬가지 내용인데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4월 23일 루마니아, 4월 30일 앙골라 정상부부 방한 당시에 별도의 배우자 친교 환담 일정을 소화했으나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올해 들어 방한하는 외국 정상 공식 일정에 여사께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 여사가 26일부터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5 만찬 등 정상외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에요. 그렇죠. 김태호 차장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정리해 준 거야. 근데 되게 웃겨. 왜 김태호가 나서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포인트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예고편인 거고 어디에 나올 거냐면 어디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냐면 한중일 정상회의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1차장이 외교 문제까지 총괄하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상회교 하는데 여사가 나섰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중일 정상회의에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영부인이. 그렇게 총 떼맬 사람이 없나 싶은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면 안 돼 이거? 원래는 그런 설명을 이부속실이나 이런 데서 해줘야죠. 그렇지. 그 기자들한테 이부속실이 있으면 기자들한테 이부속실 쪽에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홍보수석실에서 해야지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김 여사가 거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고편이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전통시장 가서 그거 멍게 보면서 소주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그 멍게 가지고 가가지고 아마 샀으면은 같이 마셨을 사람이 있거든. 그 정도가 가깝거든. 근데 이게 결국 검찰 인사와 엮여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네. 가령 뒤에 많이 얘기하겠지만 네. 가령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소환이 돼야 된다라는 네. 전제를 놓고 있다면은 지금까지 계속 공개 일정을 소화하다가 이 검찰 수사를 받는 날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검찰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공개 일정 쭉 소화하다가 검찰 소환이 돼야 돼가지고 검찰 소환이 됐고 그리고 검찰 소환돼서 조사 받은 다음에 자숙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비공개 일정을 쭉 이어갔다라고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비공개 일정을 쭉 이어가다가 검찰 소환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 이사를 다 박살낸 다음에 소환조사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부터 공개활동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 소환은 안 하나 그러면? 왜냐면 아니, 이상하잖아요. 공개 활동을 막 한 누가 다음에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 적도 없지만 막 공개 활동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야 검찰이 기소할 수도 있나 봐 막 이런 분위기가 됐다고 하면 공개 활동한 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지금 공개 활동할까? 그렇게 안 갈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 아니야? 이런 의심이 막 들잖아요, 막. 아 그리고 검찰 인사 아무 관계 없어라고 애써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또 확신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요. 뭐 추측이지만. 조선일보 8면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8면도 뭐 기사가 있는데 우리 여사라고 못 부르고 부인이라고 부르는 신문이잖아요. 조선일보는. 김건희 여사 153일 만에 공식 활동 재개 구석에다 저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이름은 썼어 이번에는. 그렇죠. 지난번에 이름도 못 썼어. 그렇죠. 무섭나 봐.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비공개 활동을 왜 했는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설명해 준 적도 없고 우리가 짐작은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왔던 거고, 그러다 안 나오다가 뭐 국빈 방문도 막 나흘 전에 취소하고 그 대통령이 KBS 대담에서 뭐 박절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더 불이 붙고 나니까 더 못 나오고 있다가 사실은 외교 무대에 나와서 영부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못 나서는 게 문제라고 오히려 얘기했는데 안 나선 거는 우리가 나오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나온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짐작은 하는데 자기들이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기사에 보면 김 여사는 작년 말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파로 일부 비공개 일정만 진행해왔다. 기사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조선일보가 생각해도 명품백 의혹 등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안 나온 거잖아요. 말고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왜 나오냐고요. 명품백 의혹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없어졌으니까. 이제 없어질 거기 때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했으니까 대통령이. 아직 근데 안 없어졌죠. 왜냐면 왜 안 없어졌냐면 검찰에서 부른다면서요. 아니 뭐가 안 부를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근데 부른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기사에서 다 부른다고 했고 검찰 수사로 그거를 검찰 수사로 한다고 했는데 검찰 인사를 저렇게 내면서 안 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네. 딱 하고 짜잔 하고 나타난 거죠. 짜잔하고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진짜 안 부르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없어지나 봐. 디올백 의혹이. 그런 그렇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동아일보 6면이죠. 동아일보 6면을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6면 보여주세요. 이창수 신임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를 지휘를 하고 있는데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취임식에서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선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면 된다 이렇게 아주 뭐 쿨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법조계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모양이에요. 이 기사를 보면 그렇죠. 법조계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취임식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경중을 언급한 것과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된다고 한 발언에 주목을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네. 지금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이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따진다면 대면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고요. 아, 경중을 따졌을 때 이건 경한 거니까. 네, 경하다. 경이요. 이러니까 그럼 뭐 소환까지 굳이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경우에는 통상 단순 전주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검장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네.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뭐 다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맞춰놓은 거네. 근데 이게
요렇게 설명하면서도 다른 해석도 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보통 기자들 균형 맞추는 거라도 억지로라도 들어야 되는 거기도 해요. 근데 이 다른 해석도 근데 근데 고약하게 뭔가 좀, 마찬가지예요. 맞아, 이상해. 김 여사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하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뜻도 된다라고 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썼구나 이렇게 될 텐데 원칙대로 진행하면서도 야권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니까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일 때 지휘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거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사건, 이첩하는 가능성, 그 다음에 형사일부에 배당돼 있는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 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지선다인 것처럼 기사를 쓴 거예요. 첫째,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에 경중을 따졌는데 경한 거여서 그냥 뭐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방법.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경중을 따졌는데 그래도 중한 것 같아가지고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전 정권과 야당이 관련된 수사를 같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야당 수사를 마구 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다. 그 원칙대로도 진행 안 할 거고 그 원칙이라는 것도 아까 경중 따져가지고 이건 경한 것이 원칙이요. 그리고 그냥 끝내고 여사도 이렇게 우리가 수사를 하는데 어찌됐든 야당도 똑같이 수사해야지. 야당은 막 죽도록 파는 거야. 야당을 봤더니 중하네 이건. 이렇게 하면서. 중하네. 네. 이거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평가들을 어제부터 저희가 계속 언론이 보도했던 내용들과 함께 그 배경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장 패싱설 관련 여지는 어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좀 들여다봤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 못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인사를 주도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박 장관은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다.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것이다. 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편 이원석 총장은 오전 고검장 검사장 전출 신고식에서 우리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다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내용보다 조금 더 한 발 들어간 기사가 또 있었잖아요. 중앙일보에 보도가 된 게. 중앙일보 신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중앙일보 신면은 제목이 있어요. 용산 검찰 인사 총선 전 예고 이원석의 깜짝 수사 발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박성재기가 왜 뻥인지를 중앙일보가 증명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제목이 저래요, 제목이. 네. 장관하면 원래 저렇게 막 저래도 되는 거지? 장관 정치인이니까, 그지? 뭐 모르겠습니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박성재를 향해서 너 뻥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박성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동아일보 기사를 향해서 뻥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박성재 장관을 향해서죠. 사실 왜냐하면 기사라는 거는 박성재 장관이 주장을 했으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제 박성재 장관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나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러니까 이 기사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날 무시하는 거다. 이원석 총장이 날 무시한다. 내가 용산 눈치 안 보고 내가 난 인사야. 그리고 사전 협의도 다 했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 아니야 지금. 저 말은 아니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사실 이 기사도 중앙일보 기사도 이 박성재 장관이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주로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주도한 인사 아니냐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건 장관을 무시하는 말이다. 발끈해가지고. 네, 인사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다. 또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번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지. 경중 따져서 야권의 원칙대로.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면에는 없는데 인터넷 기사에만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오늘 박 장관의 메시지는 인사권자의 항명 반란은 용산의 의중이 담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문장이 하나가 들어있고 이 기사의 마지막에 가면은 용산 대통령실의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통화해서 얘기를 했대요. 검찰 인사는 총선 전부터 준비해서 사실상 예고된 상태였다.
인사를 단행하기 직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깜짝 수사 발표를 했던 것이다. 여기서 깜짝 수사 발표란 김건희 여사를 사건을 엄정하게 하여튼 하겠다라고 막 하면서 수사팀 보강한 거 얘기하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지시한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총장의 말 한마디로 준비했던 인사를 돌이킬 수는 없었던 상황이다. 그 용산이 주도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인사는 다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김주현 그렇죠. 들어가기 민정수석 임명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인사는 다 짜놨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 그 전에 송경호가 하고 수사팀이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용산이 발가닥 뒤집었다 졌고 송경호 전 지검장을 좌천시키겠다고 하는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작년 12월 무렵이거든. 그 다음에 이거 손봐야 되겠네.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다 짜놨었다는 거 아니에요. 연결을 하자면 앞뒤 맥락을.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인사안을 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가가지고 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원석 총장이 조금 시기가 이릅니다. 좀 더 나중에 하시죠. 이건 제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낼름 가가지고 법무부 직원들 동원해서 다 통보해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날. 그렇죠. 그래서 이 전후 맥락과 관계를 다 아는데 박성재 장관이 왜 저럴까? 이런 의문을 검사들도 그렇고 법조계 관계자들도 막 하나 봐요. 이게 지면은 없지만 한국일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검찰 안팎에선 사법연수원 17기인 박성재 장관과 27기인 이원석 총장의 상하관계로 현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니까 10기수나 앞인데 이원석 총장이 그치, 들이받는 그치. 거에 대해서 불쾌해서 저러는 것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사람이 또 검사 시절에 인연이 있답니다. 검사 시절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근무했다. 박 장관이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장일 때 이 총장은 소속 검사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수사를 했다. 또 2011년 그가 제주지검장일 때는 이 총장이 그 검찰청 형사 2부장이었다. 박 장관이 창원지검장일 때는 이 총장이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이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박 장관은 검찰 현직에 있을 때도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소위 한성격하는 선배였다. 한참 어린 후배가 인사에 대한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내비치자 기분이 상한 것으로 보였다.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검찰 인사나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공식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서울 뭐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걸 가지고 이 새끼 옛날에 내가 부리던 놈인데 이 기분 나쁘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검사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이 인사의 맥락 다 뻔히 아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왜 좀 오버할까? 그러니까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의 상태인 거예요.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아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검사들도 웃기다고 생각한다 지금.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원석 총장이 이제 계속 이렇게 들이받는 거에 대해서 뭐 들이받은 게 맞는지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받은 건 아닌 것 같다고. 네, 격이 다른 침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검사들이 이러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무슨 또 칼럼을 썼습니까?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칼럼을 썼어요. 이원석 7초 침묵의 의미는. 칼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건데요. 기사 첫 문장, 칼럼의 첫 문장은 이거예요. 예견은 됐지만 발표가 기습적이었던 이번 검사장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검사들도 이게 뭐냐며 뜨악해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가 한창인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통째 바꾼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도 대부분 갈렸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쭉 얘기해왔던 내용들이어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뭐 소개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명품백 사건은 김 여사를 처벌할 조항이 청탁금지법에는 없다. 파우치백을 선물한 재미교포 목사도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다. 그래야 목사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 여사 모녀의 23억 원 수익 같은 얘기로 야권의 특검 분위기를 잡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서 그런 걸로 김 여사의 시세 조정 혐의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그 정도로 가능했으면 문재인 검찰은 진작에 김 여사를 기소했다. 뭐 이런 건데요. 이 다음에 여기까지만 요 뒷부분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은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것만 읽으면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그런 분위기만 썼을 것 같지만
그 뒤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되잖아요. 칼럼 얘기에. 그러니까 그 뒤에 칼럼이 이거예요. 이원석 총장은 아마 할 만큼 하고 쪽팔리지 않게 그만두겠다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검찰 안팎 얘기를 종합하면 이는 크게 봐서 윤석열 정권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을 모두 교체함으로써 대통령 부인 방탄용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윤석열 사단 출신의 법조인들까지 누구보다 검찰 승리를 잘하는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 때 비슷한 일을 겪었던 성열이 형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를 검찰 내부의 한동훈, 이원석 라인 정리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한동훈과 먼 검사를 발탁한다는 윤곽은 한가원에 따라 한동훈, 이원석과 가깝다는 검사들을 이 손으로 뺐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 감정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얘기를 보면 틀린 말도 아닌 듯 싶다. 이러면서 이원석 총장은 인사 발표 다음날 출근길에 검사장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7초간 침묵하면서 말을 아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는 이번에 직을 걸진 않았다. 필자는 이 총장이 사퇴 카드를 아껴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이창소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발언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권력 수사에 봐주기 논란이 끼어들 때 타격을 입는 것은 권력 쪽이다. 그 과정에서 정권과 검찰총장이 충돌한다면 자기 여자 지키는 게 상남자의 도리 같은 주장은 끼어들 여지도 없다.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좋은 얘기지만 윤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서초동까지 정치 현안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칼럼이.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 카드는 쥐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사퇴 카드 쥐고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거기에 사퇴를 한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액션을 취하면 지는 쪽은 권력이다. 그렇죠. 난 이거 보니까 자기 여자 지키는 상남자의 도리가 어떤 거야? 조폭이 이렇게 내 여자는 안 돼. 이런 거야? 그게 상남자의 도리야? 그리고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휘권이 검찰총장에게 없지만 디올백 수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연유로 거기다가 이 사건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 썼는데 소환을 할 거냐 서면 조사를 할 거냐 이 문제는 아니면 아예 그냥 조사 안 하고 끝낼 거냐는 문제는 이 정도 사이즈의 문제는 수사 지휘권이 총장한테 있다고 하면은 결국 총장의 결심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총장이 결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 그렇죠. 밑에 있는 중앙지검장이 저 친윤 검사인데 위에서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요. 총장한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7조 침묵을 하고 난 격이 다른 침묵을 했으니까 난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기대하는 대로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다면은 소환 조사해라 그래도. 네, 한 번의 충돌 여지는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여서 과연 그렇게 될까? 네, 팝콘 각이다. 네. 네. 자기 여자 지키는 게 상남자의 도리라고 하는 거를 한겨레 만평이 또 보여주대요. 보니까. 만평은 어떻게 그렸습니까? 네, 저런 저 상남자는 어디 벼베기 하나? 낫을 들고 있네? 검찰 인사를 다 베버렸어요. 네. 검사들을 저렇게 싹둑 잘라버렸구나. 네. 법원 측은 저쪽 풀숲에다 던져버리고 네. 여사님은 쬐끄만 파우치백 메고 있네? 그 디올백인가? 메이커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들어 보이네요. 내 땀 뻘뻘 흘리고. 그러네. 저 힘든 일이죠. 네. 그렇지. 네. 근데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팔 걸고 이렇게 있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인이 이렇게 올 때 이렇게 폼 잡으면서 이렇게 딱 나무에 기대는 그런 거 아닌가? 사랑꾼이에요. 네. 그래서 사랑꾼 대통령에 대해서 한겨레의 이춘재 논설위원입니까? 이춘재 논설위원이 쓴 칼럼도 있습니다. 네. 사랑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통령 놀이다. 맞지? 지금 사랑꾼 대통령 놀이잖아. 아까 나무에 기대서. 아니죠. 저건 사랑꾼 놀이였고 만평은 사랑꾼 놀이였고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 칼럼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대통령을 풍자하는 여러 표현 가운데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대통령 놀이가 아닐까 한다. 책임감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권한과 특혜만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 대통령 놀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이태원 참사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자신의 고교 후배인데 대통령의
감싸고 돌았던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소홀한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여론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게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아무한테나 물으면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공직자의 책임 여부는 법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가리는 게 국가의 기본 원칙이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 사법 시스템인데 윤 대통령은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받아들이기를 강요한 것이다. 그게 뭐냐? 마치 짐이 곧 국가라는 전제군주 같은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 전 사단장을 왜 감싸려고 하는 거냐. 이분은 윤 대통령과 이분이 각별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은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대통령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럼 윤 대통령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냥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지난 13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대통령 놀이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자기가 왕이 되는데 아무리 큰 공헌을 한 측근이라도 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숙청해버리는 과거 전제군주의 모습을 재현했다. 근데 딴 마음 먹은 거 맞습니까? 나는 그것도 의문인데 아무튼 그 모습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는 자기 여자를 보호하는 상남자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는 공인의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무개념 대통령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포인트.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할 검사들로 채운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자신과 부인에게 칼을 겨누지 않을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등 정적 제거에 신명을 다한 검사들만 출연했다. 대표적인 인사가 서울 고검장에 임명된 인관혁이다. 실명으로 저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근데 진짜 악질이야. 읽어보니까. 정윤회 문건 수사의 주인 검사였는데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사설 정보지, 그러니까 가로 열고 지라시 수준의 허위라고 결론냈던 바로 그 수사의 주인 검사. 그렇죠. 주인 검사였다. 당시 검찰은 문건의 실체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충직하게 따랐다. 그리고 검사 위증 강요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주인 검사를 맡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도 맡았었는데 그때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주현 민정수석의 수사 외압 의혹에 면죄부 줬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는 항상 당대 최고의 정치검사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래서 이러한 임 고검장의 존재는 윤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받는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충성심을 자극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는 말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일 텐데 그러면 검찰은 더욱 불신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 놀이에 빠진 대통령이 이젠 검찰도 힘들게 하는 거다. 이분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아니냐라는 게 이 지금 이춘재 논설위원의 의심이에요. 거기까지 나아갔구나. 아까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하는 사이에 아까 그 만평에 루이 16세하고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옷만 갈아입으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문득 좀 해봤는데 상상을. 한국일보 이태규 논설위원 실장 칼럼도 있어요. 제목 총장은 사직하라. 그게 검찰을 위한 길. 네. 총장은 사직하라. 시작이 이래요. 이현석 검찰총장은 야구 얘기를 좋아한다. 메이저리그에서 뉴욕 양키스는 유니폼에 선수 이름을 새기지 않는다. 스타 플레이어보다 팀이 우선이고 어떤 위대한 선수라도 팀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 총장은 이 원팀과 함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양키스 출신 감독 요기 베라의 말도 즐겨한다. 잘 아는 관계인가 봐. 그가 이번 검찰 인사를 놓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한 말도 야구로 치면 9회 경기가 남아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9월 중순까지 임기 4개월이 남아있으니 시즌이 끝난 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원팀 감독으로서 총장 역할은 수사의 외압을 막아주는 일이다. 그런데 총장을 패싱한 이번 인사야말로 치명적 형태의 수사 외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지휘부는 교체됐고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도 시간 문제다. 총장이 7초 침묵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말로 부당함을 시사하고 수사 의지를 다짐한다고 바뀔 상황이 아니다. 총장도 대통령 미치니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외압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 더구나 총장도 모르게 이루어진 인사라면 사의를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죠. 어떻게 부끄러움 없이 이런 인사를 하냐 싶은 대목 한둘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태원 참사 수사에서 김광호 당시 서울청장이 기소 의견을 낸 검사장은 결국 옷을 벗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려고 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김광호를 그렇죠. 기소하려고 한 그렇죠. 사람은 옷 벗었다. 무혐의 의견을 낸 후임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박근혜 정권 몰락 서막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었는데 당시 제대로 수사했다면 최순실 사태는 없었다는 그런 얘기로 갔겠지만 문제의 사건 맡은 부장검사 이번에 서울 고검장으로 연결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임관혁 검사죠. 그리고 이 얘기하면서 이 총장이 실기한 측면도 있다. 작년 말부터 김 여사 소환조사 불가피 문제로 법조계가 떠들썩했는데 2년 수사 끝에 소환한다는 거는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 이후에 송경호 중앙지검장 내쳐지고 누가 온다거나 송 검사장이 술자리에서 불만 토로했다는 말도 돌았는데 그랬으면은 이원석 총장이 사전 조치나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아니냐. 즉 수사팀을 보호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잘못한 게 실기한 게 있는데 지금 고민해야 될 건 그러면 뭐냐. 검찰이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면은 과거 총장들은 외압이 닥쳐올 때 직을 던져서 조직을 보호했다. 그러면 검찰 조직이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결기를 보여줄 때가 지금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뭐 남은 인사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이원석 총장 의중에 반영될 예지는 없기 때문에 총장직을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원석 총장 평소에 선비론을 즐겨 말하던데 지금이 그 선비의 길을 걸어갈 때다. 직을 던져야 된다. 아까 조선일보 최재혁 정치부장이 쓴 칼럼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게 가지고 확 던지면 자기 의자 지키는 게 상남자의 도리 같은 주장은 끼워줄 여지도 없고 지금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만 서초동이 온통 정치판이 돼버릴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네. 던질 거냐 7초 침묵으로 자기 만족하고 정말 멋진 침묵이었어 이렇게 끝날 거냐. 그렇게 네. 지지부진하게 그냥 끝내버리고. 네, 멋진 그냥 침묵이었다. 홈런급 침묵이었다. 말로 홈런 침묵이었다. 네. 5.18 관련해서 하나를 좀 더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면만 보여드리고 말씀 끝내면 어떨까 싶어요. 경향신문 6면 영웅 대통령 존경하자. 전두환 생가에 우성화 싹 자란다. 경향신문 6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경남 합천군에 일회공원이 있거든요. 이게 전두환 만든 공원이라 가지고 이름을 딴 공원이라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합천인 고향인 그가 광주 시민과 국민이 힘을 보태 일회공원 이름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를 미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원이 있는데 여러 공공장소와 시설이 전두환을 출생을 기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네요. 일회공원 표지석 뒷면에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일회공원으로 명명한다 이런 문구가 세워져 있다고 하고요. 표지석 글자도 2008년 생전 전 씨가 직접 썼다고 합니다. 16년 전 합천으로 귀농한 고모 씨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부산의 후배에게 놀러와라 했더니 전두환 공원이 있는 곳은 안 간다고 하더라. 중학교 1학년인 아이에게도 부끄러워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최근에 누가 문구를 써놓은 게 있다면서요. 거기에 보니까 전두환을 칭송하는 문구가 곳곳에 쓰여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직 우리가 역사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초라한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5.18이 어떤 날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내일이 가슴이 5.18이고 무겁네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지켜보도록 하고 시간이 거의 경제는 지금 잘했다는 정치는 못해도 경제는 잘했다는 대통령이었고 개사가를 흔들었던 대통령 부부였으니까. 네, 거의 이제 시간이 30분이 다 됐는데 네, 역대급 지금 스포츠 시간을 역대급으로 지금 30분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저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기록 한번 세워보죠. 11시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걸로. 네. 우리 둘이서? 네. 진짜? 지금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요? 여기 우리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왕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잘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장난해? 지금. 네. 김성환 평론가님 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 덕에 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네, 알려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아였고요. 전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